정말 악마가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이 계부가 두 의붓 아들 중 5살짜리 첫째 아들을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약 25시간가량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계부는요, 첫째 아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에 둔기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음 날 폭행을 멈춘 게 26일 오후 10시쯤인데 오후 10시 20분쯤에 신고를 합니다. 119에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전화를 했고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에는 아이의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 주변과 팔다리에는 타박상과 함께 멍자국도 발견이 됐습니다. 5살 아이를요. 저 때가 이제 저 모습이 구급대가 도착하고 이제 그런 모습 같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함께 출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숨쉬지 않는다, 아이가 사망한 것 같다라는 신고 때문에 경찰이 아동 학대를 의심해서 함께 대동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5살 아이가 때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오윤선 교수님? 글쎄요, 이제 5살 먹은 이 아이를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25시간 동안 때렸다고 하니까 저게 뭐 보통 일반 어른들도 25시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그 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둔기를 가지고 아이가 저거는 뭐 죽지 않고 100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119에다 신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그래서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쓰러졌는가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망했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 자기가 학대를 하는 그 대상이 사망을 하니까 그때야 이제 정신이 차린 거죠. 그래서 뭔가 뭐 조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119에다가 전화를 해서 뭐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아주 간단한 그런 25시간 동안에 있어서의 가학적 행위를 간단한 용어로 정리를 해서 신고를 했는데 뭐 정말 좀 더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강선우 평론가님, 우리 그런 생각이 일단 들 것 같아요. 이런 폭행이 그럼 그전에는 없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우선 25시간 동안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그러니까 대개 어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이런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모든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처음 이제 이런 폭행을 가해서 사망에 이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학대가 지속이 됐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시작된 걸로 알려진 건 2017년입니다. 2017년 1월경에 이 20대 계부가 당시 이 아이는 3살이었어요. 3살 때 얼굴이랑 목 등에 멍이 닿을 정도로 이제 폭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냥 놔둬버립니다. 병원에 안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두어 달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이 아이를 당시 뭐 3살이었겠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에 또 바닥에 내칩니다. 아유, 세상에. 그래서 그런 이제 폭행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뭐 며칠 이후에도 이 아이 말고 또 동생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와 동생, 그러니까 3살, 2살 그 정도 된 아이들을 또다시 이제 폭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 이제 10월에 이런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이 넘겨지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잠깐 아주 그런 분리가 됐던 거죠. 그 기간 동안 잠깐 숨을 쉬는 그런 기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2018년 4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의붓 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요, 대다수의 정말 이 가정을 합쳐서 의붓 아들, 의붓 자식을 정성껏 키우는 부모들은요, 이런 사건 보면서 남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볼까봐 괴로울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의붓 아이들을 목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도 하고요. 다리를 잡아 들어 올려서 바닥에 내리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찬 게요. 당시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과 작년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선처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피해 아동들의 나이가
2살, 4살이에요. 재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고 이런 폭력성은 잠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출됐다는 건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고 선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종 전과가 없고 뭐 별다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봤던 것은 이 아이들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같이 살고자 원하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앞으로 더 나아지겠지 하는 성행 개선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안에 선처하기로 했다라고 하지만 이 집행유예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이거를 참 엄마라는 사람도 그래요. 왜 어른의 관점으로 판단해요? 피해를 당한 건 아이들이었잖아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이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형제를 데려와 가지고 다시 양육하거나 키운다라는 것을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 게 부모로서 마땅한데 네.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날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아이들을 그냥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잘못을 반성하고 정말 아이를 더 잘 돌보고 더 신경 써서 챙겨주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데려오자마자 이렇게 폭행이 또 더욱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폭행의 정도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상해치사라고 하고 있는데 아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목불인견이라고 할 정도로 참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집행유예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8년 4월에 이렇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이런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만 선고하지 않고 반드시 부모 교육이 뭐 60시간에서 100시간, 120시간 이렇게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부모의 역할이라든가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에게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학습하고 들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소용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요. 2017년, 그러니까 이번 사건 있기 전에도 전조 증상 있다 그랬잖아요. 2017년 3월에 앞서 이 아이의 다리를 잡아 들어올려서 바닥에 내리치고 3월 4일 날에는 이 아이와 그 3살 밑에 동생한테도 온몸에 몸이 들도록 수차례 폭행했잖아요. 병원도 안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3월부터 2년 전 3월부터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내기는 했답니다. 그 무서운 의붓 압박, 계부의 폭행을 피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면서 보육원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 지낸 동안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아빠 따라서 안 가겠다고 하면 손정희 변호사님, 안 갈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그래도 안 돼, 가야 돼? 뭐 그런 혹시 법적으로 그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나면 우리 아동학대 특례법상 보호명령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보호명령에는 접근금지 내용으로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무한정 이렇게 가해 학대 행위자와 아이들을 분리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보통 1년, 2년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 시간을 넘어가면 친권자가 와서 데려가겠다라고 했을 때 보육원에서 강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것 또한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미비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더군다나 친권자인 엄마하고 이 가해 행위자가 여전히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친모가 와서 데리고 달라고 하고 이 또 가해 행위자가 와서 데려달라고 했을 때 보육원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보호 그 명령을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막기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 또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요, 물론 사법부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판결했겠지만 너무 느슨한 판결 아니었냐라고 시청자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무차별 폭행을 했는데 집행유예라니요. 그런데 이번 사건 돌아와서요. 25시간 둔기로 폭행한 그 사건 돌아와서 대체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김계관 아나운서. 왜 때렸답니까? 이 26살 계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붓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나서 때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을 다 알아듣고 들으면은 이게 성인이지 아이겠습니까? 5살이고 3살인데요. 이게 그리고 폭행이 훈육과 교육의 정도가 아니고 1m 정도의 둔기로 아이를 25시간 때렸고 때리고 찌르고를 반복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조폭이나 할 짓을 하고 있었을 때 대체 엄마란 사람은 그러면 오윤성 교수님 대체 엄마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남자가 이제 굳이 이제 보육원에 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가장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잘못은 뭐 법정에서는 전혀 그 반성하지 않고 자기가 결국 전과자가 된 게 바로 이 아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굳이 데리고 와서 그렇게 폭행을 지속적으로 가혹하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다룰 때 벌써 눈빛만 보면은 저 사람이 적인지 악운인지 금방 알아요. 아는데 벌써 이 그 계부라고 하는 사람의 눈빛을 보면은 아, 자기는 굉장히 그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특히 뭐 음식물 같은 거 잘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식 같은 거를 좀 적게 주고 하면 애들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탐욕적으로 이렇게 먹어요.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이 미운 거예요. 믿고 이제 때리고 폭행을 하니까 애들이 이제 맞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 한다라고 이유를 잡아가지고 이제 아이를 그런 식으로 25시간씩 때리는데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그 학대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어머니가 모성 본능으로 이 옆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어머니조차도 자신도 폭행을 당했고 만약에 경찰에 알리게 되면은 너도 어떻게 뭐 해꾸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애를 데리고 나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구집이 거기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이 사회 우리 사회가 저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외국 같은 경우는 양육권을 박탈을 합니다. 근데 1, 2년 있다가 다시 데려가기 때문에 저 아이들은 다시 또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우리 사회는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안타깝죠.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25시간에 정말 이 공포를 맞으면서 공포의 순간에 무차별적으로 맞으면서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을까요, 강선우 평론가님? 네, 그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는 그 이 아이의 그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때리고 찌르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 유아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신체 발달이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충격만 해도 굉장히 큰 손상이 오는데 25시간을 그렇게 맞았으니까 뭐 복부 손상이 되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오윤성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너무 미워 보이고 화가 났다. 아이의 그 거짓말은 자기가 살아보려고 생존 본능에서 그런 몸부림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면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미워서 때렸다는 게 되는 거죠. 사후 약방문 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애초에 이 악마 같은 계부한테서 분리할 수는 없었을까요? 사실은 법조계에서도 너무나 지나치게 가정의 일,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지나치게 온정주의를 베푼다. 그런 지적이 사실 수십 년간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미온적으로 어떤 범죄자들한테 선처를 해주는 전례들이 남으면 재발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강력한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서라도 어린아이, 특히 굉장히 약자인 아이들을 때렸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선처한 것 자체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매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비극에 대해서 사법부 수사기관 모두 다 그 관련된 절차 모든 절차 내에서 이 사람이 재발 방지를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5살 아이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는 걸 보면 어른들이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고 정치권도 같이 반성을 해서 네. 올바른 입법, 보완 입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내라는 사람, 엄마라는 사람도 본인 말처럼 공포스러웠겠죠. 하지만 어른입니다. 어른이 그리고 엄마입니다. 친엄마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이들이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이들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할 때 뭐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후회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